네,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 이슈들 정리해봅니다. 동의대 정치외교학과 김태환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올해는 중국의 문화혁명 50주년 되는 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연해보다 이 문화혁명 기념하는 각종 기념행사가 많은데요. 우선 문화 대혁명 어떤 것인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그게 1966년 5월 16일에요. 5월 16일입니다. 5월 16일에 모택동이 주석으로 있었던 중국 공산당의 중앙 정치국 확대 회의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통지라는 것을 하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내용은 중국이 1949년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공화국을 건설했지만 아직도 자본주의와 봉건주의 그리고 관료주의가 여전히 공산당과 중국 사회 곳곳에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척결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5.16 통지라 그러는데요. 이것이 기복제가 되어서 1976년 모택동이 사망할 때까지 10년에 걸쳐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네. 이 기간 동안에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그 부르주아 자본주의 잔재를 일소한다는 명분으로 공장과 학교들이 문을 닫고 또 학생과 지식인들이 시골 외진 곳으로 쫓겨나서 노동에 종사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시진핑 주석도 이때 그렇게 다 하방되었던 사람이죠. 네. 그래서 또 봉건 잔재를 일소하는 명분으로는 유교와 불교 및 다양한 중국의 전통 문화와 유산이 완전히 다 파괴되었었고요. 그 예를 들면 문화혁명 이후에 개혁개방에 박차를 가하면서 중국의 주요 전통 중에 하나인 유교와 그 재래의식을 복구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 유교 문화와 재래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한국에서 모두 배워갔다는 겁니다. 뭐 당시 대만에서 배워가기는 좀 자존심 상하다는 그런 이유였을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네. 아직도 민간 수준에서는 좀 논란이 있지만 문화 대혁명은 중국의 대재앙이었다. 이것이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결론입니다. 네, 중국 당국과 민간의 평가가 다르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 민간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중국 당국이 엄격하게 통제하는 이유가 그 때문인가요? 예. 최근에 문화혁명 50주년과 관련된 보도들을 보면요. 중국의 산시성, 후난성, 랴닝성 등에서 문화 대혁명을 기념하는 각종 시위와 활동들이 있었는데요. 중국 네.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나서서 지난 15일에 언론 매체들이 문화혁명과 관련된 보도를 일체 하지 마라. 뭐 그런 지침을 내렸다고 그러고요. 네. 그런 홍콩의 명보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봉황망이라고 하는 북경에 본사를 둔 인터넷 매체는 엊그저께 16일에 청년의 문혁관을 다시 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문화혁명 50주년 특별 기획을 인터넷상에다가 다 보도를 했는데 불과 1시간여 만에 삭제되었다고 네. 연합뉴스가 그렇게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 문화혁명 50주년 기념이 유독 활발한 지역을 보면 중국 내에서 낙후된 지역들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다시 네. 말씀드리면 중국의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에 발전해서 소외됐던 지역과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 대혁명 시기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것들이 움트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 대혁명 시기가 중국의 대재앙이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직접 살아왔으니까 체험으로는 공감하지만 그때는 다 같이 못 살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회에 대한 어떤 꿈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재앙이었지만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그 정신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뭐 그런 취지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문제는 네. 이것이 중국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그 우려 때문에 중국 당국이 민감하게 통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정권에 대한 도전이 될까봐 이렇게 좀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요. 그럼 이번엔 좀 가벼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대만에서 내일 모레 20일에 사상 첫 여성 총통이 취임식을 갖는다면서요? 예. 지난 총통 선거에서 국민당을 누르고 승리한 민진당의 차이잉원이라는 당사자인데요. 네. 5월 20일 그러니까 금요일입니다. 금주 금요일에 취임식을 갖습니다. 근데 이 총통의 취임식은 몇 가지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위 중화권에서 첫 번째 여성 지도자라는 겁니다. 네. 뭐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필리핀 같이 아시아에서도 여러 여성 지도자가 배출됐지만 유교권에서는 한국이 처음이고요. 그리고 네. 중화권에서는 이번 대만의 차이 총통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네. 또
민진당은 중국의 공산당과 함께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는 국민당과 달리 이걸 부정하고 대만이 독립해야 된다는 그런 정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조금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8년 전 민진당이 국민당의 현 총통인 마잉주에게 패해서 정권을 물려주고 어려움에 당했었습니다. 특히 민진당 출신의 천수이비엔 전 총통의 부패 스캔들 때문에 당의 존립이 어떤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때 네. 여성으로서 당수에 취임해서 이후에 여러 연속적인 선거에서 국민당을 누르고 이겨서 뭐 선거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대만에서는 불렸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차이 총통이 또 입지적인 인물로도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대만에서는 소수민족이라고 분류하는 파이완 혈통을 가지고 있고요. 아버지가 뭐 부동산, 건설, 호텔 사업 이런 데서 부를 축적한 기업인인데 네. 부인을 무려 5명이나 두고 있답니다. 5명이나요? 그런데 네. 차이 총통의 어머니는 본부인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에서 유학해서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서 10년간 교수로 활동한 아주 합리적이고 온건한 인물로 그렇게 네.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정계에 최초로 입문한 것은 네. 민진당이 아니라 최초의 대만 출신 총통이었던 국민당의 리덩휘 전 총통에 의해서 입문을 했습니다. 네. 현재 만 59세로 알려져 있고요. 미혼입니다. 그렇군요. 중화권 첫 여성 지도자 차잉잉원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새 총통이 취임하니까 대만의 정치 경제 뭐 대외 정책에도 좀 변화가 있을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죠. 예, 가장 큰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 총통은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고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 소속이기 때문에 중국과 관계가 국민당 정권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벌써부터 그래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엊그제 16일입니다. 네. 미국의 캐리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는 가운데서 대만 문제에 이렇게 또 관리해 나가야 된다 하는 네.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캐리 국무장관도 뭐 드물게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미국이 이렇게 네. 말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차이 총통의 민진당은 국민당이 지나치게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착해서 대만이 정치적으로 중국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차이 총통이 집권을 하게 되면 중국과는 좀 거리를 유지할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소원했던 남쪽의 동남아 아세안 제국과 경제 협력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다변화를 통해서 중국의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하는 그런 방편이기도 하겠지만요. 어쨌든 비슷한 이유로 우리나라도 동남아 지역과 경제 전략적으로 진출하고자 하고 있는데 좀 경쟁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네. 상대적으로 중국에서 경쟁은 좀 한국이 좀 더 편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모든 게 다 명과 암이 있는 것처럼 주어진 구조와 환경도 중요하지만 역시 행위자 당사자가 어떻게 잘 활용해서 국익을 추구하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개인이나 국가나 힘든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했죠.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오늘 러시아로 떠났습니다. 러시아로 네. 떠났는데 조코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15일 한국을 방문해서 월요일인 16일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양국은 경제 분야뿐 아니라 지역과 국제사회에서도 서로 입장과 지지를 하면서 협력해 나가자고 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이제 재확인했는데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인구가 2억 6천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고요. 네. 영토로 보더라도 멕시코에 이어서 15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1만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제로 인도네시아 규모는 상당히 방대합니다. 네.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가 뭐 인프라, 뭐 에너지 개발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을 지속해 왔고요. 방위 산업
측면에서도 1,400톤급 잠수함도 이미 수출을 했고요. 네. 한국의 국산 T-50 고등훈련기도 수출을 하고 이런 뭐 활발한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도네시아 관계가 좀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의미도 적지 않다고 보는데요. 네.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나라입니다. 과거에 비동맹 운동 주역이었고요. 작년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수카르노 센터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2015년 네. 올해의 수카르노상 수상자로 선정했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게 들리지만 이전에 제국주의와 맞선 공로로 김일성에게도 수여했던 그런 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인도네시아가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서 우리와 같은 입장을 구체적으로 표명한 것은 그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경제적인 실익 못지않게 통일 관련한 문제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란의 여성 부통령도 방한을 했습니다.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여성입니다. 예, 네. 여성인데 이란의 에브데카르 부통령 겸 환경부 청장이 방한을 해서 박 대통령과 접견을 가졌는데요. 얼마 전 이란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오늘 오전에 이 부통령 겸 환경청장이 박 대통령과 접견을 하면서 네.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이것은 부통령으로라기보다는 환경청장으로서 어제 우리 환경부와 환경협약 MOU를 체결을 하면서 각종 환경산업 관련해서 기술협력 및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한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한 것으로 네,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독 방한 소식 좀 많이 있네요. 예, 많습니다. 네, 한 주간의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의대 정치외교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